안녕하세요. 여러분, 시험 잘 보셨습니까? 이번 시험 같은 경우 경기도 경력경쟁 시험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많이 까다롭지 않았다라는 그러한 평을 이제 내놨는데요. 일단 그 나와 있는 분야별 기출 그 분포에 대해서 살펴보게 되면 수질 같은 경우엔 거의 뭐 30%, 그래서 수질이 30에서 40% 정도 이상 차지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라고 했죠. 평균적으로. 그리고 대기와 폐기물이 20에서 35% 정도? 그 정도인데 그 범위를 벗어나지 않고 굳이 나눈다면 폐기물에 있었을 때의 토양 지하수 관련된 문제가 한 문제. 그래서 따로 일단 구분을 해놨습니다. 그다음 소음진동도 평균적으로 한 문제에서 두 문제 정도 나온다라고 했을 때 한 문제 정도였고요. 그다음에 공통 기초 부분인데 여기는 이제 여러분들이 복원을 많이 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그 복원을 하는데 그게 어떤 수험생은 뭐 이게 대기에 대한 내용으로 이제 복원을 해주셨고 어떤 분은 대기가 아닌 수질 내용인 것처럼 복원을 해주셔서 그 수질이나 대기에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부분 있죠. 예를 들면은 조금 이따 보여드리겠습니다만 뭐 스톡스의 법칙이라든가 아니면은 장치의 효율을 계산하는 거라든가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는 그냥 전부 공통으로 제가 묶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더 세분화되어서 구체적인 내용들을 살펴보게 되면 수질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인 개념들이에요. 그래서 수질 지표 DO죠. 그 다음에 수자원과 공공수역관리 이 부분에서 뭐 이제 뭐 제폭기 이러한 개념 나오고요. 그다음 방지공학에서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잘 나오는 계산 문제 유형이 특히나 생물학적 처리에 있었을 때 활성 슬러지법에서 여러 가지 계산 지표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지표, 그러니까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FMB가 나왔어요. 그래서 FMB 계산하는 문제도 그렇게 꼬여 있는 문제가 아니라 무난하게 FMB의 정의를 알 수 있는 문제. 그 다음에 슬러지 부피 감량에 따른 계산 문제. 이거 완전히 기본적인 문제라고 했었죠. 그런 기본적인 문제에서 그렇게 많이 또 함정을 파거나 꼬거나 한 게 없이 그냥 무난하게 기본적으로 그 공식을 알게 되면 그 푸는 방법을 이해하면 풀 수 있는 그런 유형이었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하나가 이제 화학적 처리의 염소 소독 이런 정도로 해서 방지공학에서 비중 있게 나오고 상하수도에서 개념 하나 나왔습니다. 폐기물도 폐기물 개론 정의라든가 또는 관리에 있었을 때의 내용들, 그리고 폐기물 처리는 매립장, 그래서 중간 처리와 최종 처분이 있는데 최종 처분의 매립장에서의 특징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자원화는 요게 아마 이것 때문에 난 생소한 게 있었어요 라고 하신 분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게 자원화로 묶어놨습니다만 신재생에너지예요. 조금 이따가 문제를 풀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토양오염 같은 경우에도 토양오염의 특징이라든가 이런 기본적인 개념이었고 대기도 대기 연력학 이론, 그 다음에 대기오염 개론 해가지고 이제 대기오염 개론 같은 경우에는 배출원이라든가 아니면은 이제 지구온난화 지수 GWP죠. 여기에 대한 거기 때문에 뭐 그렇게 어려운 배출원이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문제에서 제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연소공학의 계산 문제가 나왔어요. 연소공학에 좀 요즘 최근 들어서 조금 적게 나오는 그런 분야이다라고 얘기했는데 여기에서는 계산 문제에다가 이론까지 연료에 대한 특징이죠. 그런 이론까지 이번에 대기 분야가 구성이 되어 있고요. 소음진동은 방진제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공통기초는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스톡스의 법칙과 효율 계산과 그리고 유해물질의 특징, 우리 교재에서 보게 되면 기본서의 제일 앞부분, 기초 부분에 있지요. 그래서 화학물질, 유해성 이런 걸 다룰 때 나오는 개념들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 좀 까다롭다라고 느껴지는 문제가 한 두세 문제? 그래서 좀 많이 본다면 뭐 세 문제, 네 문제까지도 가는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정도면 경기도 경력경쟁 시험에 있었을 때 굉장히 좀 무난하게 나온 편이다라고 평을 할 수 있어요. 원체 이제 경기도가 시험이 많다 보니까 경력경쟁에서는 복원을 할 때 이런 문제도 나왔어요 하고 굉장히 좀 생소하다라고 느끼는 문제들이 많이 복원된 그런 좀 유형이 있는데 이번에는 그렇게 많은 생소한 문제가 없었다라고 평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도 여러분들이 꼼꼼하게 제대로 이것을 잘 문제를 보셨다면, 차분히 보셨다면 좋은 결과가 있으셨을 거라고 믿고요.
여기 한 문제 한 문제 여러분들의 복원해 주신, 감사하게도 복원해 주신 문제들을 기본으로 해서 문제들에 대해 한번 해석, 풀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복원이 된 게 제일 기본적인 거죠. 슬러지 함수율에 대한 계산입니다. 자, 그래서 슬러지 함수율에 대한 계산은 우리가 가장 기본식 알고 있는 게 뭐죠? 바로 V1, 1-P1은 V2, 1-P2. 여기에 있었을 때에 V1에 해당되는 게 뭘까요? 바로 여기죠. 함수율. 이게 바로 V1은 여기 50이고요. V1. 요거는 98%는 P1.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탈수하기 전, 건조하기 전 함수율이고요. 그 다음에 탈수하고 난 후가 바로 P2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갖다가 대입을 해서 풀면은 V1이 50이니까 50 곱하기 1-0.98 나누기 1-0.95는 V2입니다. 그래서 농축된 슬러지의 부피를 계산하라. 이게 예문이 복원이 안 됐어요. 그래서 예문을 좀 보면 이게 함정이 있었나 없었나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대부분 복원하신 게 간단하게 원래 슬러지 탈수 건조했을 때 부피 계산하는 식이었습니다. 계산 문제였어요. 라고 하면서 예문이 복원이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냥 답만 알려드립니다. 문제가 제대로 복원이 됐으니까 답을 표현하는 데는 별 문제가 없겠죠. 그래서 50 이게 뭡니까? 5분의 2예요. 곱하기 5분의 2 해서 10, 20. 그래서 답은 20 큐빅미터가 되는 것이죠. 여기 기본적인 식에 대입을 하면 이렇게요. 만약 예문에서 뭐 슬러지, 농축된 슬러지의 부피는 했으니까 농축된 슬러지의 부피는 20 큐빅미터 남았고요. 그 다음에 탈수되어 제거된 수분의 부피는 하게 되면 얼마입니까? 50에서 20을 빼면 30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뭐 처음 부피의 5분의 2로 되었다. 아니면 40%로 되었다가 되던가 아니면 처음 부피의 60%가 감소되었다라고 하던가 아니면 처음 부피의 5분의 3이 제거되었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예문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부피는 이라고 문제가 나왔으니까 나중에 95%가 되었을 때 슬러지의 부피는 20 큐빅미터이다라는 거. 다음 두 번째 문제는 보다 더 조금 너무 쉬웠나 봐요. 그래서 그냥 BOD, 유량, 그리고 MLSS, 그리고 폭기적 부피를 주어지고 그냥 FMB를 계산하는 문제였습니다. 라고 다 복원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이제 한 분이 답이 0.6이었습니다. 라고 해서 제가 그러면 우리 이왕이면 아무런 거 없이 그냥 복원하는 것보다는 이 답이 만약에 맞다라는 가정하에 이분이 맞추셨을 거라고 기원하는 바람에서 문제를 만들어 왔어요. 자, 보통은요 유량 주어지고 BOD 주어지고 MLSS 주어지고 부피 주어지죠. 그래서 제가 0.6에 맞춰서 데이터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어떻게 FMB는 먼저 푸드는 BOD 곱하기 유량이죠. 그리고 뭡니까? 미생물은 MLSS 곱하기 부피이죠. 그래서 여기에 그냥 대입을 하면 돼요. 유량 5,000 그리고 BOD 150 그리고 MLSS 2,500 요 단위가 같으니까 제가 쓰질 않고요. 그 다음에 부피가 500 그런데 큐빅미터 없어지니까 per day. 그래서 그냥 킬로그램 per day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원하는 킬로그램 per day가 되는 겁니다. 여기에 이거를 계산을 하면 얼마가 나온다? 바로 0.6. 그래서 0.6이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문제가 예문이 이렇게 되진 않았었어도 여러분들이 굳이 이 두 문제 같은 경우에는 가장 기본적인 수식, 계산 문제의 패턴이기 때문에 다 맞추셨을 것이라고 기원합니다. 자, 다음 3번 문제입니다. 3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적조 현상에서 옳지 않은 것 하면서 답이 뭐 염분 농도가 높을 때다라고 답을 체크했다라고 복원해 주셨고 그 다음에 나머지 한 분은 적조의 원인을 묻는 문제로서 이러이러한 그래서 뭐 플랑크톤의 급증 그 다음에 고영양분의 고염분 그리고 편모 조류의 증가 이렇게 이제 예문을 좀 자세하게 해주셨어요. 덕분에 이렇게 예문 마지막 예문은 복원이 안 됐지만 3개의
예문만으로도 답을 알 수가 있죠. 뭡니까? 적조. 적조의 원인은 우리가 교재에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적조라는 것은 바로 특정 플랑크톤의 급증에 의해서 물의 색깔이 변하는, 그래서 물꽃이 폈다라고 표현하죠. 수화 현상이라고 이야기하게 되는데, 그때 이것의 원인이 되는 것은 바로 이제 다양한 이 플랑크톤이 급증이니까 유기물이 증식해요. 유기물량이 증식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수생생태과가 급변하는 건데, 이게 자연적인 천위 과정 중에 나타나는 부영양화가 너무 빠르게 일어나는 그러한 현상 중에 하나, 바다에서 일어나는 부영양화가 바로 적조 현상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자, 그래서 원인 같은 경우에는 이 햇빛, 그러니까 뭡니까? 미생물이 잘 자라야 돼요. 미생물은 적정한 온도 그리고 광합성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되니까 햇빛도 많아야 되고요. 그리고 또 예를 들어 미생물이 잘 살려면은 미생물이 먹이가 풍부해야 되고, 그리고 또 미생물에 독성이 되는 물질이 없어야 돼요. 근데 바다 같은 경우에는 염분 농도가 너무 높으면 우리가 간장은 썩지 않는다라고 표현을 하죠. 그러니까 미생물이 증식을 못해요. 너무 염분 농도가 높으면. 그래서 염분 농도가 떨어지는 곳에 이제 적조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데, 대체로 우리나라는 어디? 남해안, 근거리, 연안. 그래서 근거리 바다, 근거리 연안가에 발생하는 이유가, 우리 또 여름철이 주로 초여름에서 늦가을까지 이렇게 발생을 하죠. 이 전부 다 뭐죠? 온도가 수온이 20도씨가 넘는 따뜻한 그런 계절에 이 적조 현상이 번성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랬을 때 우리나라가 그때 여름철에는 우리나라 무슨 기? 장마기예요. 민물에서 비가 많이 와서 민물이 굉장히 많이 바닷가에 유입이 되니까 바로 근거리, 즉 바닷가, 육지와 가까운 근거리 바닷가에는 이 민물이 들어가죠. 그런데 우리가 막 장마 기간에는 우수가 너무 많이 쓸려 내려가니까 지표에 있던 각종 물질들을 다 쓸고 내려갑니다. 그래서 뭐죠? 비저오염원 발생량이 가장 많은 게 또 여름철이에요. 그러니까 이 민물에 영양분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는데, 이 민물은 염분 농도가 없죠. 근데 많은 민물이 들어왔어요. 근거리 연안에는 갑자기 민물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염분 농도가 떨어지게 되고요. 민물이 급격하게 들어오니까 막 엄청난 혼합이 일어나는데, 그래서 난류가 형성되면서 혼합이 일어나면서 이 안에 근거리 바닷가에 해류의 흐름이 급격하죠. 그러면 이 업웰링이라고 해서 밑으로 쑥 내려갔다가 다시 쑥 올라오는 그러한 기류가 그러니까 기류가 아니라 해류가 발생을 하게 되는데, 이 물의 흐름 때문에 업웰링, 밑에 바닥에 깔려져 있던 유기물, 영양소 이런 것들이 다 끌려서 또 올라와요. 그러니까 민물에 들어가 있는 영양소, 또 바닥에 완전히 가라앉아 있던 그런 영양소들이 다 한꺼번에 다 공급이 되니까 따뜻한 수온에 굉장히 일사량 많은 데다가 영양소가 급격히 공급이 되고, 그리고 또 민물에 의해서 염분 농도도 뚝 떨어지니까 미생물이 살기가 아주 좋은 조건이 되죠. 그게 바로 적조를 유발하는 그러한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풍부한 영양 염류, 낮은 염분 농도, 그리고 안정된 수계 현상. 자, 바다는요, 굉장히 우리가 조류라고 하니까 LG가 아니라 바다의 해류, 이제 난류, 한류, 크루시오 해류 이런 것처럼 바닷물에 흐름이 있어요. 그런데 굉장히 또 파도가 높게 칠 때는 뭐 4m, 10m의 파도가 치죠. 그럼 이렇게 미생물이 막 번성을 하려면 파도가 몇 미터씩 치는 그런 아주 거칠고 변화무쌍한 표면에서는 번성하기가 힘들죠. 그래서 어떻게 안정된 수궤, 물이 안정적으로 이게 큰 흐름이 없이 변화 없이 이러한 안정한 상태를 이루는 곳에서 주로 이런 조류가 급성장하게 되는데, 그게 우리 남해안이 해안가가 굉장히 복잡하다 보니까 육지가 만을 이루어요. 그래서 바다가 급격하게 들이치는 거를 이 만이 단단하게 막아주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남해안, 요즘 서해안으로도 올라오고 있습니다만, 남해안, 근거리, 연안가에 적조 현상이 잘 발생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 많이 나오는 거죠. 낮은 염분 농도. 갈수기에 고염분 농도가 되었을 때 번성한다. 이런 예문 아마 여러분들 문제풀이라든지 이제 기본서라든지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염분 농도가 낮을 때요. 높을 때. 이거 아니죠. 그래서 이건 너무 쉽게. 염분 농도가 높다 이 자체만으로 이거는 아니야. 틀린 것 바로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4번 문제.
다음 온난화 지수가 가장 큰 물질은 이거는 별 이견 없이 보건이 모두 비슷비슷하셨어요. 그래서 저도 그냥 아무런 고민 없이 합니다. 자, 우리가 지구 온난화의 기여도가 가장 큰 것은 그 양이 많아서 CO2죠. 하지만 이 양이 많아서 가장 기여도가 큰 CO2를 기준 농도로 해서, 기준 물질로 해서 이 CO2 1kg이 지구 온난화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1로 했을 때 다른 물질들이 각각 1kg이 지구 온난화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를 나타낸 게 바로 GWP, 지구온난화 지수가 됩니다. 그래서 지구온난화 지수하고 지구의 온난화에 영향을 미치는 기여도, 온실가스 6가지가 그냥 쫙 순서대로 돼요. 그래서 CO2, 메탄, 아산화질소, HFC, PFC, SF6. 자, 지구의 온난화에 기여하는 율은 CO2가 가장 크고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GWP로 따지게 되면은 거꾸로죠. 얘가 기준이기 때문에 1. 그래서 메탄, 아산화질소, HFC, PFC, SF6. 그래서 지구 CO2가 1이라면 SF6 같은 경우에 100년 평균치로 약 얼마?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아주 오래된 데이터로는 23,900이 되죠. 그래서 24,000배 정도가 된다. 라고 표현했던 거 기억나실 겁니다. 하지만 얘 같은 경우에, SF6 같은 경우에는 GWP는 CO2의 약 24,000배가 되지만 그 양은 작아서 지구온난화에 실제로 미치는 기여도를 보게 되면 실제 기여도 가장 CO2가 크고 이렇게 거꾸로 되는 그러한 크기가 된다라는 거 수업 시간에 아마 엄청 여러 번 자주 이야기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거는 어렵지 않게 이건 보너스 문제 라는 심정으로 푸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가장 GWP가 크다? 그럼 SF6에 여기 나와 있는 거. 만약 SF6 대신에 HFC다. 그러면 값은 뭐요? 바로 PFC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온실가스 6가지 이거는 그냥 순서대로 외우는 게 정말 좋다라고 해서 내 이름처럼 탁 나오면 부르면 탁 바로 대답을 할 수 있을 정도의 기본적인 내용에 해당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토양오염의 특징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인데요. 자, 토양오염의 특징 뭡니까? 토양오염은 우리가 땅속이기 때문에 잘 모른다 그랬어요. 그래서 땅속에 들어가서 이게 오염이 아주 많이 퍼지고 오염이 굉장히 많이 심각해졌을 때 우리가 오염을 인지하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시차성이 있다. 이거 제일 먼저 얘기했었죠. 그러면 오염이 이루어진 시점과 오염이 피해가 발현되는 시점에 차이가 있어서 시차성이 있는데 얘네들이 그렇게 오랫동안 퍼지니까 만성적이다라고 표현하게 되고 그 오랫동안 오염물질이 영향력이 계속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지속적이다라고도 표현하며 이것이 오랫동안 토양에 잔류하고 다른 매체로 넘어가기 때문에 잔류성도 강하면서 뭐라고 다른 매체를 통해서 땅 속에 이제 뿌리를 받고 사는 식물에 그게 오염물질이 축적이 돼서 우리가 식물을 먹었을 때 피해로 받거나 아니면 그 토양을 지나가고 있는 지하수나 하천에 오염물질이 영향을 미쳐서 우리가 그 지하수나 하천을 음용했을 때 피해를 받거나 아니면 또 휘발성이 있어서 그 지역의 대기에 있었을 때 그 오염물질이 휘발되어 있는데 그 지역에서 계속 노출이 되다 보니까 오염물질이 노출돼서 피해를 받거나 그래서 직접적으로 우리가 토양에다가 피부를 문지르고 먹거나 또는 토양에다가 코를 박고 숨을 쉬는 게 아니기 때문에 토양에서 직접적으로 뭔가 취하는 것은 그렇게 많지는 않으나 우리가 토양을 통해서 그 안에 물을 섭취하고 식물을 섭취하고 그 위에 사는 동물을 또 섭취를 하고 그리고 그 주변의 공기를 마시기 때문에 공기오염, 물오염, 음료제 먹는 음식 오염 이러한 것들로서 전부 피해가 나타난다. 그래서 간접적이다라고도 표현을 하게 되죠. 그리고 굉장히 오랫동안 퍼지고 난 후에 인지를 하게 되니까 너무 넓은 지역을 우리가 오염에 대해서 대처를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슈퍼펀드법이죠. 이게 제정이 될 만큼 복원하는데 비용과 노력과 시간이 많이 든다라고 표현했어요. 그래서 복원이 어렵다라는 거고요.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대기, 수질, 우리의 음식류까지 전부 다른 매체와 상호 연관성이 있어서 토양오염이 지하수 오염에서 수질 오염으로 건너가고 토양오염이 대기 오염이 될 수 있는 거고요. 이런 식으로 환경 호르몬 물질 이런 것이 또 오염이었다면 이게 계속적인 먹이 사슬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
피해를 유해성으로서 다가올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타 매체와의 상호성도 상당히 많고, 그다음 마지막으로 이게 뭐죠? 토양나가 우리가 잘 인지하지 못하는 게 땅속을 잘 모르기 때문이다. 그래서 각각의 토양이 제가 여기 서 있는 땅과 바로 옆에 있는 땅이 서로 밑에 있는 지질 구조가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똑같은 오염물질 오염이 됐다 하더라도 제가 서 있는 곳에서의 나타나는 오염 형태와 바로 옆에 있는 옆 동네의 오염 형태가 다르게 나타나죠. 지반 구조, 그 지역의 지질 구조, 그런 이러한 지질 특성 이런 것에 따라서 굉장히 같은 오염물질이라도 피해가 다르게 나타날 뿐만 아니라 또 하나 오염물질이 서로 똑같은 지역인데도 오염물질이 서로 다른 특징을 갖고 있어서 어떤 것은 계속 휘발성이 강해서 대기로 휘발되어서 그곳에 노출되는 사람들에게 피해를 크게 일어나는 반면에 어떤 오염물질은 계속 아래쪽으로 흘러가서 지하수나 안반층에 이렇게 도달하고 그 지하수로 오염시킴으로 인해서 넓은 지역에 식수로 오염시키는 형태로 나타날 수도 있죠. 그래서 그 오염물질과 그 지역에 따른 특징에 따라서 굉장히 다르게 나타난다. 이걸 뭐라고? 오염물질이나 그 지역에 따른 특이성이 있는 강한 그런 형태로 나타난다라고 표현을 하죠. 그래서 토양오염의 특징 이 정도 설명하면은 충분히 이해가 되고, 여기 만성적이다, 지속적이다, 그리고 잔류성이 있다 이런 정도는 이게 전부 이거는 좀 이해를 바탕으로 다르게 표현이 가능하다라고 표현했어요. 근데 여기 딱 없는 게 있죠. 탄력성과 비가역성. 자, 비가역성이라는 건요, 원래 상태로 돌아가지 못한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복원이 어렵지 완전히 원래 상태로 돌아가지 못하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이건 뭐 탄력성이 있다, 비가역성 이거는 토양오염에 해당되는 것 아니다. 이것도 굉장히 쉽게 맞추셨을 거라고 믿기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재생에너지. 이게 좀 생소했죠. 제가 이제 경기도 특강을 마치고 법규를 이제 정리를 다 해드렸는데, 법규를 다 정리하고 새로 이제 법규 나와 있는 것들을 정리하면서 두 가지를 강조를 많이 못했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수업에는 얘기하고 어떤 수업에는 얘기를 못하고 했던 게 이제 미세먼지 관리 미세먼지법과 그리고 신재생에너지법이었어요. 그래서 미세먼지법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4월 달부로 시행이 됐기 때문에 이제 이번 시험에는 좀 안 나올 거라는 예상을 했습니다만, 신재생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2019년도에 이제 제정이 되고 시행이 됐어요. 그래서 신재생에너지에 대해서는 학원 학생들이 많이 간다는 카페에다가 네이버 카페에다가 제가 정리를 해서 올렸는데 이게 나왔네요. 자, 그래서 전체 수업에서 올렸으면 더 훨씬 좋았을 거라는 안타까움을 가졌던 분야가 바로 이 재생에너지입니다. 자, 신재생에너지는 신재생에너지법 약칭으로 하는 그러한 법에서 정의를 하고 있어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보급 촉진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많은 내용을 알 필요는 없고 거기에 보게 되면 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에 대한 정의가 있어요. 그래서 법규에서 정의하고 있는 거, 우리가 온실가스도 교토의정서 상에서 정의하고 있는 6가지에다가 대기환경보전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온실가스와 기후생태계 변화 유발물질 2가지 더해서 총 8가지 기억하고 있죠. 우리 공무원 시험을 보고 있어요. 그래서 법규는 기본적으로 중요하다라고 하는 내용은 법규를 기본으로 해서 정리를 할 필요가 있죠. 자, 그랬을 때의 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는 이렇게 정의되고 있습니다. 신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수소에너지, 그리고 연료 전지, 그리고 석탄을 액화가스한 에너지 또는 중질 잔유, 그러니까 중질 잔사유예요. 그래서 중질 잔유라고도 표현하지만 법에서 중질 잔사유라고 표현해놨으니까 중질 잔사유를 가스화한 에너지. 제가 여기 하나 묶다 보니까 이렇게 돼버렸는데, 중질 잔사유를 가스화한 에너지로서, 그리고 또 밑에 있는 것처럼 석탄, 원자력, 석유, 천연가스, 우리가 지금 현재 쓰고 있는 화석에너지죠. 이 화석에너지가 아닌 다른 에너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만족하는 그러한 에너지를 우리가 신에너지라고 합니다. 크게 우리가 뭐 수소에너지, 연료전지, 그리고 석탄, 액화, 가스에너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근데 뭐 그거 외에도 우리가 신재생에너지라 하면 화석연료에 기인하지 않은 에너지 라고 하면 신재생에너지, 대통령령으로 정해진 내용 아니면 신재생에너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외울 때는 이렇게 3가지로 외우시면 돼요. 수소에너지, 연료전지, 그리고 석탄, 액화, 가스화 에너지. 자,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 재생에너지에 해당하지 않는 거 보면 풍력, 태양에너지, 수력, 수소에너지가 있어요. 수소에너지가 신에너지예요. 자, 좀 신재생에너지를 한꺼번에 묶어서 기억하신 분은 좀 헷갈리실 수도 있죠. 왜냐하면은 이거 전부 신재생에너지인데, 문제는 재생에너지.
그래서 재생에너지를 보게 되면 태양에너지, 태양에너지는 태양광, 태양열 다 포함하고 있지요. 그 다음에 풍력, 수력, 수력엔 소수력, 뭐 이런 뭐 파력 이런 거, 파력은 해양에너지예요. 파력의 그러니까 조속 간만차를 이용한 것 이런 거 전부 해양에너지고요. 그 다음에 지열에너지, 땅 이용한 거, 땅의 열을 이용한 거 있고요. 바이오 에너지, 폐기물 에너지 이러한 것들인데 여기에서 폐기물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비재생 폐기물로서 생산된 것은 제외한다라고 표현하는데 이것도 나중에 이제 법규를 찾아보면 비재생 에너지란 뭐다? 석탄, 석유와 같은 화석 에너지에서 기인한 각종 물품들 있죠. 그러니까 인조 섬유, 그다음에 뭐 인조 가죽, 뭐 비닐 이러한 것들요. 플라스틱 이런 거. 그래서 석유에서 기인해서 화석 연료에서 기인해가지고 만들어진 그런 폐기물에서 이제 뭡니까? 만들어진 에너지를 얘기해요. 그거를 뺀 것. 그러니까 이 신재생 에너지에 가만히 보게 되면 석탄, 액화, 가스화 에너지가 있긴 하나 대부분 뭐죠? 나머지들은 화석연료에서 변환된 에너지를 제외한 다른 형태의 에너지를 신재생 에너지라 묻고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폐기물 에너지도 이런 비닐 아니죠. 그다음에 뭐 폐기물이라 하더라도 비닐이나 화석연료에서 뽑아내서 만들어진 그러한 폐기물이 아닌 다른 형태의 폐기물을 가지고서 에너지화한 것을 폐기물 에너지라고 하고요. 마찬가지로 여기도 화석연료에서 기인하지 않은 에너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에너지를 우리가 재생에너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뭐 화석연료에서 기인하지 않은 것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인데 그중에 신에너지는 수소에너지, 연료전지, 석화, 액화가스, 석탄의 액화가스화 요것만 화석연료인데 요것만 조금 구분해서 기억하시면 되겠죠. 나머지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재생에너지, 태양, 그리고 땅, 그리고 수력, 그리고 이제 바다, 해양에너지, 그 다음에 바이오 에너지, 폐기물 에너지 이런 형태로 우리가 구분되어서 정의되고 있다는 거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에요. 수소 에너지. 자, 그 다음 7번 문제입니다. 7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복원이 그냥 스테판 볼츠만 법칙을 설명하는 말이 나오고 그래서 다음 중 이것을 맞는 걸 골라라 하면서 답이 스테판 볼츠만 법칙이었어요 라고 많이 복원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냥 보기를 이렇게 넣었습니다. 뭐죠? 입사된 에너지를 완전히 흡수하고 또 흡수한 에너지를 완전히 복사해내는 걸 뭐라고 한다? 우리가 흑체라고 해요. 이상적인 물질이라고 하죠. 이 흑체가 단위 시간당 방출하는 표면 에너지는 뭐죠? 그 흑체가 총 복사 에너지는 얘는 에너지량과 특정 관계를 가지는데 바로 그 에너지는 표면 에너지의 4제곱에 비례한다. 그래서 이게 이퀄이 되려면 어떻게 돼요? 어떤 상수. 그래서 스테판 볼츠만 상수를 곱해줘서 이퀄로 만들어줘야죠. 등식으로, 등호로 만들어줘야겠죠. 그래서 복사 에너지는 표면 에너지의 4제곱에 비례한다. 이게 뭐예요? 바로 스테판 볼츠만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마도 뭐 어떠한 법칙의 설명이 있었을 건데 거기에 대한 복원은 안 돼서 제가 이런 형태로 집어넣고 문제를 완성을 했고 나머지 예문들은 복원이 안 됐어요. 그래서 최대한 여러분들이 시험 문제를 복원을 해주신 데에 가급적이면은 많이 맞추려고 그래서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 문제도 여러분들에게 편안한 문제였기를 바랍니다. 다음 8번 폐기물 정의가 옳은 것은 이죠. 자, 이게 폐기물 있었을 때 우리가 기본이라 그랬잖아요. 폐기물 같은 경우 첫 번째로 우리가 딱 법을 얘기하면서 폐기물에 대한 정의를 쫙 얘기합니다. 다른 거는 다 법규가 뒷부분이나 뭐 끝부분 이런 식으로 나가 있는데 폐기물만큼은 제일 앞부분에 폐기물에 대한 정의하면서 법규에서 정의한 걸 쫙 정리를 했죠. 그게 바로 이렇게 시험 문제의 가장 기본적인 문제 유형으로 나오기 때문이죠. 이번에도 이게 기본 유형에 벗어나진 않았습니다. 자, 폐기물 정의가 올바른 것인데요. 생활 폐기물은 일상생활에서 발생한 가정에서 배출된 폐기물 말은 맞는 것 같죠. 한데 법규에서 뭐라고 정의되어 있나요? 생활 폐기물은 사업장 폐기물 외의 폐기물이라고 정의되어 있어요. 그러면 사업장 폐기물 외의 폐기물이라고 해야죠. 그리고 생활 폐기물은 가정에서 배출된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업장에서 배출된 것도 있고요. 사업장에서도 일정 량 이하면 그냥 일반 생활 폐기물로 분류될 수 있다고 했죠. 그래서 생활 폐기물은 사업장 폐기물 외에
배출되는 곳에 폐기물을 생활 폐기물이라 한다. 그래서 틀렸고요. 사업장 폐기물은 하루 평균 폐기물 배출량이 100kg 이상인가요? 아니죠. 우리 법규에 보게 되면 사업장 폐기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또 특정 시설에서 그러니까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소음진동관리법에서 배출시설이라고 정의된 곳에서 배출되는 곳에 설치 운영하는 그런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사업장 폐기물을 사업장 폐기물이라고 하는데 거기보다 또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게 있는데 바로 하루에 1일 평균 300kg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곳은 바로 사업장 폐기물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건설 현장이나 또는 그냥 1년의 공사 현장이죠. 그 건설 현장이든 그냥 기본적인 그냥 공사 현장이든 이러한 현장에서 처음부터 시작해서 끝까지 1년의 공사 작업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총 배출된 폐기물 양이 5톤 이상이죠. 예, 이거는 복원을 안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거는 아마 기억이 잘 안 나셨나 봐요. 100kg이라는 것은 복원을 해주셨는데 여기는 복원이 안 돼서 그냥 제가 땡땡 이제 톤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게 5톤 이상이 아니었나 봐요. 그래서 하루 평균도 아니었고요. 그래서 이건 1년 시작해서 끝까지 총 배출되는 폐기물 양이 5톤 이상 폐기물 되는 곳은 바로 이게 사업장 폐기물이다. 그리고 또 하나 더 있죠. 뭡니까? 지정 폐기물. 그렇죠? 지정 폐기물이 배출되는 곳에서 그러니까 지정 폐기물이 나오는 것은 무조건 사업장 폐기물인 거예요. 그래서 지정 폐기물이고요. 그다음 지정 폐기물에 대한 정의도 바로 밑에 있습니다. 지정 폐기물은 폐유, 폐산 등과 같이 주변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는 물질이거나 또는 의료 폐기물처럼 인간에게 위해를 가할 수 있는 폐기물을 그러한 물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것을 바로 지정 폐기물이라 한다. 자, 이 말 맞아요. 인간에게 위해를 줄 수 있는 유해 물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한 물질을 지정 폐기물이라 한다. 그래서 또 그 뒤에 지정 폐기물에 대한 세부 내용 딱 들어가죠. 이번에는 지정 폐기물에 대한 세부 내용까지 들어가지 않고 폐기물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정의를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어렵지 않다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그래서 어렵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가장 뭐죠? 첫 번째, 기본, 우리가 딱 기본이라고 합니다 해서 처음에 딱딱 들어가는 그 스텝에서 가장 첫 번째 개념들을 정확하게 알고 있으니까 를 확인하는 문제 유형이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 답은 올바른 거는 지정 폐기물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다음 이제 9번 문제입니다. 9번 문제도 그닥 어렵지 않으셨나 봐요. 복원을 이렇게 잘 해주셨는데 이제 저 세부적인 내용은 조금 생략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정수시설 같은 경우, 그러니까 정수시설은 취수, 배수, 정수, 송수, 취도, 정송, 배급인데 취도수인데 이게 지금 잘못된 오타네요. 취도, 도수. 취도, 정송, 배급입니다. 그래서 취수, 도수, 정수, 송수, 배수, 급수 과정을 거치는데 자, 그러면서 설명 이렇게 해놓으셨어요. 그래서 그대로 제가 그냥 복사해서 붙여버렸는데 이렇게 했을 때 배수 환경의 구경을 결정하는 급수량은 무엇인가를 물어봤어요. 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대부분도 뭐 정수시설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고 배수시설에 대한 설명을 하고 그리고 배수 환경에 대한 구경을 결정하는 기준이 뭔가 이렇게 전부 다 일괄되게 복원을 해주셨고 이제 어떤 한 분은 그냥 일일 평균 급수량에서 예문까지 다 적어주셔서 제가 그대로 복사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뭐죠? 우리가 상하수도 할 때 시설은 무조건 뭐다? 시설 같은 경우 일일 최대 급수량. 그렇죠? 그리고 뭐 시설에 또 포함되는 게 뭐가 들어가 있어요? 송수 간의 환경. 그래서 취도, 정송 여기까지 뭐죠? 전부 시설 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쓰고 있는 물이 바로 급수관을 통해서 공급이 되는데 우리가 막 물을 수도꼭지를 탈트면은 급수관에 물이 오는데 이걸 다 한꺼번에 다 공급해 주는 곳이 어디라고? 배수지죠. 그래서 배수지에서 급수전으로 연결되는 관로가 우리가 사용되는 물의 변동량을 다 수용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가장 크게 여유를 두는 게 뭐다? 바로 시간 최대 급수량이죠. 그렇죠? 그래서 시간 최대 급수량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가장 크게 여유를 둔 거 시간 최대 급수량이 답이 되는 겁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다 문제를 많이 잘 복원해 주셔서 제가 그대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소개를 시켜드립니다. 자, 그 다음 이제 10번 문제입니다. 방진제로 사용되는 금속 스프링의 특징으로 바르지 못한 것. 이것도 두 분 이상이 이제 해주셨는데 예분들이
다 합하니까 다 4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 문제는 거의 완벽하게 복원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방진자는 금속 스프링, 고무 스프링, 공기 스프링 이게 대표적이 있죠. 그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긴 한데, 자, 그 중에서 얘가 금속 스프링의 특징은 기존에 우리 기본서에도 아마 기출문제로 풀어보셨을 거예요. 이건 한번 나왔던 유형의 문제. 어렵지 않았을 건데. 자, 최대 변이가 허용이 된다. 그 다음 고주파 차진해줬나요? 아니죠. 금속 스프링의 단점이 뭐냐면 고주파에는 공진이 일어날 수가 있고 공진이 일어나면은 이 전달률이 무한대로 가기 때문에 이게 달라 끊어질 수가 있다. 그래서 고주파에는 좀 차진이 좋지 못하죠. 저주파의 차진이 좋다 그랬어요. 그래서 고주파가 아닌 저주파 차진에 좋다. 이게 이제 하나 틀렸죠. 그래 바로 다 틀린 거. 고요? 이거 여러분 어렵지 않게 골랐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 금속이기 때문에 굉장히 튼튼해서 온도라든가 주변에 어떠한 영향, 충격이라든가 이런 것에 있었을 때 그러한 저항성. 그래서 환경에 대한 저항성이 크다라고 표현을 하고 또 굉장히 튼튼하다라고 했었죠. 물론 작은 우리 볼펜에 달려있는 금속 스프링도 있습니다만 이러한 이렇게 우리가 방진을 하기 위해서 쓰는 것은 아주 튼튼한 굵은 쇠사슬로 되어 있는 그런 스프링도 많이 쓰니까 그래서 굉장히 튼튼하기 때문에 뒤틀리거나 오므라들지 않는다. 그래서 변형이 별로 없다라고 했는데 단지 또 하나 단점이 있죠. 우리가 목걸이도 이렇게 사슬로 돼 있으면 이렇게 어쩌다 보면 탁 꼬은 것도 아니고 묶은 것도 아닌데 이게 딱 꼬여가지고 안 풀어지는 게 있어요. 그게 락킹이에요. 그래서 이거 금속 스프링도 락킹이 걸릴 수가 있다. 그래서 락킹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게 단점이 있죠. 근데 여기 뒤틀리거나 오므라들지 않는다는 바로 튼튼하기 때문에 우리가 금속 스프링의 장점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 되는 겁니다. 이 문제도 방진제로서 금속 스프링 특징 어렵지 않게 풀 수가 있었고요. 다음 11번 쓰레기 종량제 시행이 강조하는 것은 요거는 사실 우리가 쓰레기 시행에 대해서 대놓고 얘기를 하질 않았죠. 그런데 우리가 그러니까 폐기물 관리에 있었을 때 폐기물 관리에 가장 우선적으로 우리가 중요시하는 게 폐기물 발생량을 줄이는 거, 감량화예요. 그래서 감량화를 하기 위해서 재이용도 하고 재활용도 하고 그리고 자원화도 하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는 이제 중간 처리 그리고 최종 처리까지 다 해서 우리가 폐기물을 처리를 하게 되는데 처분을 하게 되는데 쓰레기 종량제는 뭐죠? 바로 발생 단계에서 실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음식물 쓰레기 또 쓰레기 종량제 이게 전부 다 종량제예요. 그래서 이건 뭐죠? 사용자가 자기가 배출한 만큼 발생시킨 만큼 그에 대한 비용을 내는 거죠. 쓰레기를 많이 발생시키면 그 쓰레기 봉투에 무조건 다 담아야 하기 때문에 쓰레기 봉투를 많이 사야 돼요. 쓰레기를 많이 발생시키지 않으면 쓰레기 봉투 한두 장이면 끝나겠죠. 그래서 이거는 뭐다? 그러니까 오염자 부담 원칙. 우리가 얘기할 때 오염자 부담 원칙인데 여기 배출자 부담 원칙이라고 복원해 주셨고 또 다른 분은 사용자 부담 원칙 이렇게도 얘기해 주셨는데 이제 배출자 부담 원칙이라고 해 주신 분이 이렇게 바로 복원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생산자 책임 원칙도 있고 나머지 2개의 예문은 보고 이제 기억이 안 나실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복원을 해 주셔서 그러니까 예문이 가장 많이 복원이 된 분의 기준으로 복원 문제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내가 복원한 거는 사용자 부담 원칙인데 그럴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 복원하신 분의 예문이 가장 많은 분 한 분의 사례로서 문제를 복원을 정한 거라서 이게 꼭 맞다? 아니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대체적으로 뭐다? 사용자, 오염자, 그리고 배출자가 부담하는 게 기본 원칙이 맞다라는 거. 그래서 크게 답에 영향은 없을 거기 때문에 이렇게 복원을 정리를 했습니다. 자, 12번 문제입니다. 자, 중금속과 그 중독 증상, 이게 제일 앞에 있는 우리 환경 기초에 대한 화학물질의 위해성, 요 다음에 나오는 거죠. 그래서 유해 증상에 대해서 물질과 유해 증상 그리고 배출원 이런 것들 그리고 처리법 이런 것도 연결이 되는데 사실 기사시험 수준입니다 하면서 증상까지만 우리가 좀 많이 강조를 하고 배출원과 처리법에 대해서는 수업 시간에 간간히 나오면 이런 게 있어 화학적 처리에는 이런 게 있어요 라고 이야기했던 것으로 사실 요거는 제가 꼼꼼하게 여러분들한테 이거 기사시험 수준이에요 라면서 꼼꼼하게 짚어주지 못했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근데 요건 어렵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매번
반복하죠. 대기에서도 반복하고 수질에서도 반복하고. 많이 반복하는 게 납이라든가 크롬이라든가 카드뮴이라든가 PCB라든가 환경 호르몬 물질들 이러한 것들이고 순, 미나나타병, 카드뮴, 이따이따이병. 여기 보면 순, 미나나타병, 카드뮴, 이따이따이병 그대로 복원이 됐어요. 나머지 한 개는 뭔지 복원을 안 해주셨는데 이게 크롬이 카네미유증이래요. 자, 카네미유증은 뭐다? PCB죠. 그래서 우리가 환경 호르몬 물질 하면서 PCB와 다이옥신을 하는데 수질하기 전에 바로 기초적인 것에서도 음용수에서 검출되어서 안 되는 항목이 유기인, 순, 그리고 PCB예요. 자, 그랬을 때 PCB 같은 경우에는 일본에서 카네미유증으로서 굉장히 공해 사건이 일어난 적이 있다라고 강조했던 거 아마 기억나실 겁니다. 그래서 이거 카네미유증 하면 무조건 PCB죠. 이것도 어렵지 않게. 그래서 굉장히 쉽게 우리가 이거는 뭐 우리 교재에 있는 내용들을 보셔도 여러 번 반복이 된 그러한 내용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뭐 이렇게 이상한 물질을 내놓지 않고 기본적으로 유명한 그 대표적인 공해 물질을 대상으로 설명을 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 13번입니다. 자, 요거는 이제 대기 연소에 대한 계산 문제죠. 자, 요거는 살짝 난이도를 좀 주었어요. 그래서 뭐 계속 난이도가 조금 낮다가 살짝 난이도가 올라가는 문제인데 왜 난이도가 올라갔을까요? 그냥 연소 계산이 아니죠. 연소 계산이 아니라 여 안에 혼합 기체예요. 그러니까 연소라는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으면 별로 어렵지 않은 그런 계산 문제. 자, 일단 메탄이 연소가 됩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메탄 CH4죠. 이게 연소가 되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시험 문제에서 화학 반응식은 완전 반응식을 한다. 그래서 연소를 하게 되면 완전 연소를 해야 돼요. 이론적으로. 자, 그럼 산소랑 결합을 해서 CO2가 되고요. 그 다음에 수소는 무조건 다 물이 되죠. HO2가 됩니다. 근데 수소가 4개니까 2개의 물이 돼요. 그러면 수소 4개가 4개, 탄소 1개가 1개, 다 산소랑 결합됐고 전체 산소가 몇 개가 소요됐어요? 하나, 둘, 셋, 4개. 그래서 분자로는 2몰의 산소가 필요로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메탄이 95%라는 거는 1큐빅미터에 0.95큐빅미터의 메탄이 있어요. 자, 근데 메탄이 1큐빅미터 있을 때 산소는 얼마? 2. 따라서 2 곱하기 0.95죠. 그런데 얘는 산소예요. 산소기 때문에 뭐 해야 돼요? 이거를 공기로 바꿔야 돼요. 그러면 전부 부피니까 부피는 산소는 21%를 차지하고 있다. 그래서 0.21로 나눠줘야죠. 그래서 0.21로 나눠주면 얘가 공기의 부피가 돼요. 자, 근데 여기에서 함정이 뭡니까? 산소가 5%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 95%의 그러니까 0.95의 메탄이 연소를 할 때 산소가 자기는 혼자 나오나요? 아니죠. 우리가 보통 완전 연소를 할 때 그 연료 속에 있는 산소는 그 안에 유효수소라고 해서 수소가 물이 되는데 산화되는데 소요된 것으로 계산을 해요. 그래서 유효수소해서 수소에 필요로 하는 산소량에서 빼주는데 우리 이거 가스일 경우에 그렇게 복잡하게 할 필요가 있나요? 없죠. 왜? 그냥 이게 몰 대 몰이 부피 대 부피니까. 그래서 여기 지금 만약에 여기 지금 얘가 이 0.95만큼의 2몰이 필요로 한데 지금 여기에서 있는 산소는 얼마가 있어요? 95% 빠지고 5%가 남아있죠. 이 5%는 바로 메탄이 연소하는데 산소를 공급해 줄 거예요. 그러면은 남아있는 산소가 0.05. 그래서 요걸 빼주면 되죠. 요게 지금 산소는 연소에 공급이 된다. 그러니까 필요로 하는 더 부가적으로 필요로 한 것은 여기에서 빼주고 이게 산소의 양이니까 이 산소를 공기의 양으로 환산시키면 돼요. 그래서 이걸 계산하면 얼마가 나옵니까? 약 8.809 어쩌고 저쩌고 나와요. 그래서 8.8 정도. 그래서 답은 전부 복원해 주신 분이 다 8.8로 복원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 문제도 다 맞추셨을 가능성이 높겠구나 라고 기대해 봅니다. 자, 그래서 이것도 이론 공기량입니다. 산소량 아니에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산소의 양을 공기의 양으로 환산을 해줘야 된다. 이게 키포인트죠. 그리고 포함되어 있는 산소는 연소에 공급이 되어서 소요량에서 보정해 준다라는 게 이 계산 문제의 키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 14번입니다. 염소 소독의 특징인데요. 이것도 복원을 다 이렇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뭐 여기 나머지 예문 하나는 없습니다만 그래도 답을 고르는 데는 문제가 없어서 이대로 복원을 마쳤습니다. 자, 염소 소독은 대표적인 화학적 처리고요. 염소 소독은 소독의 특징, 소독 잔류성과 소독력, 그리고 소독 부산물, 그리고 뭐 염소 요구량 해가지고 계산, 그리고 또 뭡니까? 대체 소독법.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소독과 관련돼 있는 다양한 내용들을 이왕이면 다 정리해 주셔야 된다라고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소독에 대한 기본적인 특징 나왔죠. 자, pH가 낮을수록 소독력이 강하다. 자, 소독력이 강해지는 조건 뭡니까? 온도가 높을수록. 왜? 화학적 반응은 온도가 높을수록 활성화 에너지가 공급이 되고요. 반응 속도 상수가 증가해요. 그래서 이게 화학적 반응이기 때문에 온도가 높을수록 소독이 좋아져요. 살독제가 많이 생기고 소독력이 커지죠. 그리고 접촉 시간이 길수록 그리고 또 뭐죠? 소독력을 내는 물질의 양, 즉 유리잔류염소의 양이 많을수록 유리잔류염소를 만들기 위해서는 염소를 집어넣습니다. 염소가 물과 반응을 해요. 그러니까 염소의 주입량이 많을수록도 되고요. 이제 유리잔류염소량이 많을수록도 돼요. 단 하나가 있죠. 뭡니까? 소독력이 강한 물질이 전부 pH가 낮은 쪽에 존재해요. 유리잔류염소도 HOCl, OCl- 중에 소독력이 강한 HOCl이 OCl-보다 훨씬 낮은 pH에 존재를 하고 클로라민, 결합잔류염소도 뭡니까? 소독력이 좋은 물질이 전부 pH가 낮은 곳에서 많이 존재를 해요. 그래서 소독력은 pH가 낮을수록 강하다라고 표현하는 게 맞죠. 반대로 소독 부산물은 이제 소독력을 내는 물질이 생성되지 못하고 다른 이상한 부산물이 생성된 거니까 pH가 높을수록 많이 생성이 돼요. 그래서 소독 부산물의 생성과 소독력은 서로 pH에 있었을 땐 반대다라고 설명했던 거 기억나실 겁니다. 근데 pH가 낮을수록 소독력이 강하다라고 했으니까 이건 맞는 말. 그다음에 HOCl이 OCl-보다 살균력이 크다. 금방 설명했죠. 그다음에 저 결합잔류염소인 클로라민. 맞아요. 클로라민은 모노클로라민, 디클로라민, 트리클로라민이 있는데 그 클로라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소독을 할 때 페놀이 들어오게 되면 낙동강 페놀 사건 이 사례가 있는 것처럼 페놀이 들어오면 클로로페놀 해가지고 이게 악취를 유발하는 물질을 생성을 합니다. 굉장히 이제 심한 악취가 나죠. 그런데 클로라민은 그러한 악취 유발 물질을 생성하지 않아요. 그래서 악취 또는 냄새를 유발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표현이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이게 틀렸죠. 냄새는 발생하지 않는데 잔류성이 없다? 아니에요. 결합잔류염소는 유리잔류염소에 비해서 살균력은 떨어져요. 근데 살균력이 강하다라는 건 뭐죠? 반응을 빨리 한다는 소리죠. 반응을 빨리 하면 빨리 사라져요. 그래서 잔류성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균력이 높은 대체 소독법이든 어떤 소독법이든 살균력이 높을수록 잔류성이 떨어져요. 그런데 클로라민은 유리잔류염소보다 소독 살균력이 조금 떨어지죠. 그러면 뭐예요? 오랫동안 존재 가능하죠. 잔류성이 커요. 그래서 잔류성이 없다가 아니라 잔류성이 유리잔류염소보다는 더 길다라고 표현을 해야 되겠죠. 이게 틀린 내용입니다. 그래서 틀린 거 명백하게 잔류성이 없다라는 표현은 클로라민에게 쓰지 않는다. 그래서 답은 3번. 뭐 아주 쉽게 풀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문제 이게 어떤 분은 대기의 분진의 침강 속도라고 하고 어떤 분은 뭐 다른 이제 스톡스 법칙이라면서 이제 침강의 물리적인 침강 뭐 이렇게 설명을 하셔서 대기일까 수질일까 구분을 하려다가 어차피 스톡스 법칙은 수질의 뭡니까 1차 침강, 독립입자 침강에도 적용이 되고 그 다음에 대기에 썼을 때도 중력 지진실 그래서 중력 침강에도 적용이 되는 공통적인 이론이니까 그냥 공통적인 이론으로서 적었습니다. 자, 그럼 스톡스의 법칙에 있었을 때 입자의 침강 속도는 어떻게 정의된다? 자, 이것도 내 이름과 비슷하게, 내 이름과 같은 수준으로 딱 부르면은 바로 대답하거나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된다. 내 이름 생각하면서 내 이름 맞나 확인하고 하는 게 아니죠. 스톡스의 법칙 가장 기본적인 법칙 중에 하나, 18μ분의 델타 로지 dp의 제곱이죠. 이 델타 록은 뭡니까? 바로 밀도 차예요. 그래서 입자가 가라앉을 때는 입자의 밀도에서 유체의 밀도 자 여기에서 만약에 기체면 얘가 가스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만약 유체가 물이면 그러면 물의 밀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고요. 이렇게 될 경우는 가라앉는 속도고 부상일 경우에도 이 스톡스 법칙을 그대로 씁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때는 입자의 밀도가 유체의 밀도보다 작으니까 유체의 밀도에서 입자의 밀도를 빼주게 되죠. 그래서 부호가 서로 반대가 돼서 부상은 위로 올라가는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는 이제 방향을 표현할 수 있다라고 표현을 했던 거 기억나실까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게 기억 안 난다 하더라도 스톡스의 종침강 속도는 18μ분의 델타 로지 dp의 제곱이다. 이거는 내 이름과 같은 수준으로 알아. 뭐 스톡스의 법칙하면 바로 튀어나와야 된다라고 했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주는 것은 바로 입경입니다. 자, 그래서 분진의 입경이라고 해서 이제
이제 복원을 해주셨어요. 그러면 대기 문제일 텐데 어쨌든 입자의 입경 제곱에 비례하니까 맞고요. 그 다음에 유체의 점도 여기 있죠. 이게 바로 유체의 점도입니다. 그래서 수처리에 있었을 때는 유체가 액체이기 때문에 물이기 때문에 물 같은 경우 액체일 경우에는 온도가 올라갈수록 점도가 작아져요. 그래서 수온이 올라갈수록 얘가 지금 점도가 작아지니까 스톡스의 정침강 속도가 커지는 쪽으로 유리하지만 기체의 경우, 즉 대기에서의 중력 집진실 같은 경우 처리하는 유체가 기체인데 기체는 온도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뭐예요? 바로 점도가 커져요. 그렇기 때문에 배기가스 온도가 올라갈수록 뭐 중력 집진실의 효율이 올라간다라고 할 수 없어요. 그건 다 틀린 말. 이라고 했죠. 자, 그래서 보통 근데 기출 문제에는 물 수처리에서나 이제 유체 물의 수온이 올라갈 경우라는 표현은 시험 문제에 나왔어도 이제 유체가 기체인 대기 집진실에서는 중력 집진실에서는 유체의 온도에 대해서 별로 가스의 온도에 대해서 언급하는 문제 사례가 아직은 없다라고 이야기했었던 거 그것도 기억이 나실까 모르겠네. 자, 어쨌든. 점도 얘는 이제 작아질수록 스톡스 종침강 속도가 커지니까 유리하다인데 자 유체의 점도 침강에 영향을 주는 인자 맞습니다. 그다음에 공기와의 밀도차. 자 공기와의 밀도차는 유체가 공기란 소리예요. 그럼 이건 대기죠. 중력 집진실을 얘기합니다. 자 그럼 유체가 공기 에어인데 자 그렇게 되면 입자의 밀도에서 공기의 밀도의 차가 크면 클수록 어떻게 돼? 잘 침강하죠. 침강 속도에 영향력을 미칩니다. 그러면 답을 미리 눌러버렸네요. 여기에는 뭐죠? 입자의 크기와 중력 가속도 그리고 밀도 그리고 유체의 점도만 이 스톡스의 정침강 속도에 영향력을 미쳐요. 그리고 입자가 어떠한 화학적 성질이 있는지는 여기에는 고려가 되지 않죠. 따라서 답은 1번입니다. 그래서 스톡스의 정침강 속도, 입자의 물리적 침강, 뭐 중력 집진실의 침강 또는 수질에 있었을 때는 뭡니까? 입자 침사지라든가 독립입자 침강이라고 했을 때 그 침강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바로 스톡스의 법칙 또는 우리가 수면적 부하 이런 쪽으로 계산을 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는 스톡스의 법칙만으로도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가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16번입니다. 자, 요것도 이제 제가 노란색으로 한 거는 제가 응용해서 집어넣었어요. 어떻게 복원을 해주셨느냐면 뭐 산소 포기가 잘 되는 조건 또는 DO 농도가 높아질 수 있는 조건을 찾아라는 문제가 나왔어요. 그래서 같은 문제인 걸로 보고 제가 묶었는데 한 분이 정확하게 이렇게 공기의 직경이 작아서 비표면적이 클수록 좋다. 우리가 했죠. 비표면적이 크면 클수록 이 용존산소 농도는 높아진다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확하게 이게 답이다 해서 이거 답인 거 맞아요. 근데 나머지 또 한 분은 뭐라고 했느냐면 기포의 부피와 표면적의 관계를 예문이 3개 이상 나왔어요 라고 표현하셨어요. 그거는 뭐냐면 이제 경기도 시험의 특징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하면서 그 기본적인 내용을 확인하는 유형이에요. 자, 그러면 기포의 부피와 표면적은 무슨 관계가 있을까? 우리가 비표면적은 커야 되는데 그럼 표면적이 무조건 다 크다고 좋을까? 아니죠. 자, 비표면적에 대한 정의. 비표면적은요. 동일한 질량 또는 부피, 분의 표면적을 얘기해요. 그럼 여기는 우리가 이제 부피가 되겠죠. 왜? 기체니까. 그래서 부피, 분의 표면적, 총 표면적입니다. 유체가 만약에 구형이라면 이게 비표면적은 뭐다? 부피는 R의 3승이고 표면적은 R의 제곱이니까 R분의 1, 즉 반경에 반비례한다. 그래서 직경이 작으면 작을수록 비표면적이 커지는 거 맞아요. 그러면 그냥 직경을 주지 않고 반경도 주지 않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바로 부피와 표면적을 하게 되면 부피는 작을수록 표면적은 클수록 비표면적이 커지는 거예요. 여기에 있나요? 부피는 작고 표면적은 아니죠. 그래서 제가 이거는 부피와 표면적이 크고 작음을 3개 이상 예문이 나왔다라는 거 그분 감사합니다. 그 복원을 보면서 이렇게 예문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거는 뭐다? 바로 비표면적의 정의를 알고 있습니까? 를 확인하는 문제죠. 이거는 기본을 확인하는 문제 유형 경기도 문제 가끔 나와요. 그래서 나오기 때문에 이거는 경기도 유형으로서 한번 만들어 볼까 해가지고 한번 만들어 본 거죠. 자, 그러면 여기에 맞춰서 제가 응용 문제도 만들어 봤어요. 만약에 이 2번 예문이 없다. 우리가 그냥 알고 있는 비표면적이 크는 조건 뭐죠? 직경이 작고 비표면적이 클수록 많이 접촉하니까 용존산소 증가하는 조건이 없다면 이렇게 단순히 응용 이거는 제가 한번 상상해서 만들어 본 거예요. 뭐죠?
기포의 부피와 표면적에 대한 내용으로만 예문이 여러 개, 3개 이상 나왔다라는 그 환부대 보건 내용을 기본으로 한다면 여기에서 용존산소가 가장 높을 수 있는 똑같은 문제인데 2번만 바뀌었죠. 답은 2번이에요. 뭐죠? 부피가 작고 표면적이 클수록. 그래서 비표면적이 클수록 용존산소 농도가 증가한다라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에서 그럼 비표면적이 어쩌면 켜질 수 있는가를 확인하는 문제죠. 그래서 이게 바로 부피가 작고 표면적이 클수록 비표면적은 부피분의 표면적이니까 그걸 확인하는 문제로 볼 수 있습니다. 자, 어느 게 더 여러분들이 보신 시험에 근접한지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건 많이 달라질 수 있는데 이렇게 유형이 되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한번 이렇게 접근을 해봤습니다. 다음, 자 17번입니다. 자 17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아예 요렇게 복원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요거 외에도 또 다른 분 같은 경우에는 집진기가 어떻게 복원을 해주셨더라면 그렇지. 80% 효율의 집진기 3개를 직렬로 연결했을 때 총 효율을 묻는 문제라고 복원을 해주셨어요. 집진기면은 이제 대기오염이 되겠죠. 그런데 어쨌든 이것도 수질도 활성탄 처리다라고 하면은 활성탄의 흡착으로서 처리하는 처리 장치일 수도 있고요. 그냥 이거는 총 어떠한 제거 장치를 통해서 총 효율을 계산하는 공통적인 거니까 이거는 바로 그렇게 계산하시면 되죠. 어떻게? 여기에서 과정에서 5만 큐빅미터의 물질을 이게 지금 농도가 아니고 그냥 기체로 주어졌어요. 그러니까 이 기체가 어쨌든 활성탄 흡착으로서 화학적 흡착으로 제거가 되든 해서 이게 제거 효율 80%를 가진다. 그러면은 이 3개의 활성탄 처리를 그러니까 집진율이든 무슨 제거 장치 3개를 거쳐서 나오는 게 뭐죠? 문제가 유출되는 농도입니다. 이건 뭐예요? 통과율이에요. 제거율이 아니죠. 그래서 통과율은 뭐다? 1 마이너스 제거율. 그래서 지금 일단 처음 들어간 건 5만 큐빅미터. 그리고 여기에서 통과돼서 나오는 건 제거가 된 게 80%니까 1 마이너스 0.8. 근데 요게 또다시 또 1 마이너스 0.8, 0.8, 0.8 3개죠. 그래서 세제곱이 되는 거죠. 자, 그렇게 되면 이게 통과돼서 나오는 농도입니다. 그쵸? 제거된 효율은 어떻게 돼야 되나요? 제거되는 것은 그냥 0.8을 3번 하면 돼요. 자, 3번 이제 세제곱하면 되죠. 여기는 통과율입니다. 통과율 P. 1 마이너스 효율이죠. 그래서 통과되어서 유출된 건 통과돼서 나온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하면 5, 1, 2, 3, 4 곱하기 0.2의 3제곱이니까 10의 마이너스 3제곱 쓴 곱하기 2의 3이니까 8. 그래서 없어지고 400이네요. 그래서 400 큐빅미터. 그래서 복원해 주신 분도 400 큐빅미터라고 복원해 주셨어요. 통과율로서 통과해서 나온 입자를 계산하는 문제다라는 거. 자, 그 다음 끝부분입니다. 자, 여기에서도 문제가 석탄의 특징을 묻는 문제라고 해서 예문을 수분과 해분이 많다, 타연료에 비해서 부하 변동에 적응이 쉽다, 수분이 많을수록 효율이 좋다라고 3개의 예문을 복원해 주셨고 나머지 한 분은 석탄 연료, 그러니까 고체 연료의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라고 하셨어요. 틀린 것은 했는데 수분이 많고 땡땡땡. 그 다음에 연료 조절이 쉽고 땡땡땡 하셨거든요. 그래서 수분이 많다라는 게 1번에 있으니까 그러면은 연소 조절이 쉽고라는 게 4번 예문이라고 해주셨기 때문에 두 분의 복원 문제를 합쳤어요. 합쳤더니 얘가 틀린 걸 하려면 이게 다 틀리죠. 고체 연료인 석탄 연료는요, 뭐죠? 그러니까 연소 조절이 제일 어려워요. 기체, 액체, 고체 중에서 연소 조절이 제일 어렵다. 부하 변동에 대응하기 제일 어렵다. 그 대신에 보관하기는 쉽죠. 그냥 던져놔도 보관이 돼요. 운반, 보관, 저장이 쉽다. 그런데 발열량이가 연료로서의 발열량은 가장 낮으며 가장 불순물이 많기 때문에 대기오염 물질이 많고 그리고 또 불순물이 많다는 건 회분도 많고 수분도 많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석탄 연료 하게 되면 수분량이 6% 이하라고 하는데 액체와 기체 연료는 퍼센테이지로 나가지도 않죠. 수분량이. 그렇죠? 그래서 다른 기체, 액체 연료에 비해서 수분량이 많은 건 맞아요. 석탄이 그렇게 많았나가 아니라 다른 액체 기체는 수분량이 거의 없어요. 없다 보니까 이제 다 고체 연료 수분량이 많다라고 할 수 있죠. 해분은 당연히 많은 거죠. 그렇게 되면 다르게 설명한 것은 이라고 해야 돼요. 그러면 여기에서 1번만 맞고
열 부하 변동에 적응 어려우며 수분이 많을수록 효율이 좋다. 이거는 무슨 기체든 안 되죠. 수분이 많으면 현소 효율이 떨어져요. 그 다음에 연소 조절이 쉽다. 고체 연료는 연소 조절이 나머지 액체 기체에 비해서 훨씬 더 어렵다. 그러니까 다 틀려요. 2번, 3번, 4번. 다 틀리기 때문에 맞는 것 하면 답이 1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복원이 하나는 특징으로서 라고 해서 맞는 걸 고르라는 복원이 됐고 하나는 틀린 걸 고르라고 복원을 해주셔서 이게 동일한 문제인 것 같은데 어느 게 더 맞을까 했을 때 저는 이 예문을 많이 적어주신 분을 기준으로 해서 복원을 했으니까 혹시 제가 이게 뭐지? 바꿨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복원해 주신 분들에 있었을 때 가장 예문이 많이 복원된 분을 기준으로 복원을 해놓은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문이 많이 복원돼서 많이 기억하시는 분 기준으로 복원을 했다라는 거 참조해 주시고요. 틀린 것을 골라라라고 하셨던 복원을 해주신 분도 감사한데 예문이 많지 않아서 이렇게 제가 정리가 됐습니다. 자, 다음 19번입니다. 자, 19번 문제도 좀 예문이 조금 더 많이 복원이 됐으면 보다 명확하게 문제를 풀어줄 수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 복원된 내용은 비슷합니다. 메리지에서 나타나는 변화에 따라서 바르지 못한 것과 이제 뭡니까? 맞는 것을 매립지의 시간에 따른 변화를 묻는 문제 또는 틀린 것을 묻는 문제라고 또 복원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복원에 있었을 때 약간 차이가 나는 문제들이 뒷부분으로 보냈는데 그 두 분 다 복원을 해주신 게 뭐냐면 메탄과 CO2의 발생량 변화가 동일하다라고 나온 지문은 두 분 다 동일하게 복원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나머지 한 분이 시간이 흐를수록 CO2 발생량이 증가한다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자, 우리 지금 딱 우리 이거는 기본적으로 또 알아야 되는 매립지에 있었을 때에 발생되는 가스의 시간에 따른 변화 그래프죠. 우리 교재에도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렇게도 표현이 되고 또 다른 유형으로도 제가 설명을 한 게 있는데 일단 여기에는 먼저 적응기, 유도기죠. 그래서 처음에 매립이 됐을 때 공기가 같이 들어가니까 산소 21%, 질소 79% 그래가지고 산소가 있어서 호기성 분해가 되다가 그럼 호기성 분해가 될 때도 CO2가 발생을 해요. 그런데 얘네들이 다 분해되면 이제 현기 상태가 되죠. 현기 상태가 되면 산분해 단계가 됩니다. 그래서 수소라든가 알코올이라든가 이런 게 나오죠. 그리고 그러면 이때는 급격하게 CO2가 나오는데 이렇게 산분해 단계가 진행이 되다 보면 나중에 초산 생성 단계를 거쳐서 메탄 생성 단계로서 메탄이 생성되기 시작해요. 이게 바로 메탄 생성기죠. 그러면 메탄이 생성되면 나중에 최종적으로는 발생되는 가스 중에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게 메탄입니다. 그러면 CO2는 그전에는 최고치를 가지고 있다가 메탄이 발생되면서 점점 그 차지하는 비율이 줄어들어서 이제 두 번째로 많이 배출되는 기체가 돼요. 그리고 결론적으로는 이게 어떻게 되죠? 이렇게 돼요. 나중에는 시간이 계속 흘러서 완전히 안정화가 되면 메탄이고 CO2고 다 안 나오죠. 그 다음에는 뭐죠? 다시 산소와 질소가 들어가서 이제 완전 토양으로서 공기가 들어가는 그러한 상태가 됩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흐를수록 CO2 발생량이 증가한다. 요 말만 있으면 이거는 나중에 뭐죠? 시간이 계속 흐르면 다 사라져요. 네, 틀린 내용입니다. 여기서 어디까지라는 전제 조건이 있으면 맞는 말이 돼요. 어디까지예요? 메탄이 발생하기 전까지는 CO2가 급격하게 증가합니다. 따라서 메탄이 발생하기 전까지는 시간이 흐를수록 CO2의 발생량은 증가한다. 이건 맞는 말이에요. 저거 노란색으로 된 걸 제가 집어 넣었어요. 여러분이 예문 복원을 안 해주셨는데. 그래서 이 문제가 두 개의 예문이 있어서 맞는 것은 이라고 묻는 질문 복원도 있고 틀린 것은 이라고 묻는 복원도 있는데 그러면 요것만 딱 있을 경우에는 얘도 틀린 지문이에요. 그래서 제가 바르지 못한 것은 하면서 얘를 맞는 지문으로 바꿨죠. 근데 여기에서는 문제가 그게 아니었어요 하면은 댓글로 달아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겠습니다. 저한테 바로 뭐 메일이나 또는 학원 홈페이지에 Q&A로 남겨주셔도 좋겠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되면 바르지 못한 건 얘는 무조건 틀리죠. 왜? CO2는 처음부터 증가하다가 감소하다가 다시 일정하다가 감소하는 패턴이고 그다음에 메탄 같은 경우에는 증가해서 일정하다가 감소하는 패턴이니까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발생량 변화가 동일하다? 아니죠. 2번은 무조건 틀린 거. 자, 그러면 이제 좀 아쉬우니까 또 이렇게도 바꿔볼 수 있어요. 예문이 밑에 두 개가 없어요. 예, 두 개가 없어서 두 개가 어떤 형태로 나타나느냐에 따라 문제가 달라지죠. 자, 올바른 것은 이라고 또 복원을 해주신 분이 있으니까 그러면은 자, 올바른 것은 하면서 예문이 똑같아요. 메탄이 발생하기 전까지. 그럼 나머지 3번, 4번이 틀린 지문이 나온다면 답은 몇 번이 되는 거예요? 1번이 되는 거죠.
이거는 어디까지 제 상상입니다. 올바른 것은 바른 것을 찾아라 라는 복원이 있었다라고 해주신 분이 있으니까 그럼 3번, 4번 예문이 다 틀린 것으로 하게 되면 1번 예문이 맞춰질 수 있지 않을까. 만약에 1번도 시간 이게 없었어요. 그럼 3번, 4번 중에 맞는 예문이 있지 않았을까 라고 추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예문이 이거는 완전히 다 복원이 돼야 완벽해지는 문제이긴 한데 이렇게 저렇게 추정을 해볼 수 있습니다. 올바른 것은 이라고 했대 이 CO2의 변화와 메탄의 변화는 같다. 이거 틀린 지문이에요. 만약에 메탄이 발생하기 전까지라는 말이 없고 시간이 흐를수록 CO2 발생량이 증가한다. 이것도 틀린 지문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나머지 3번, 4번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더 정확한 복원이 될 수 있는 문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문제 20번입니다. 자, 이거는 제가 답을 안 달아놨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기 2개만 정확한 예문이 있고 나머지 2개가 좀 아니에요. 그래서 이 문제를 복원이 이제 잘 많이 해주신 분이 뭐냐면 공정 과정과 유해 물질이 잘못 짝지어진 것은 이라고 한 분은 복원해 주셨고 다른 분은 다음 중 대기오염 물질과 그 배출원이 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이라고 복원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대기오염 물질과 라고 복원을 해주신 분을 보게 되면 뭐라고 복원해 주셨냐면 수은, 납, 시안 이라고 하셨거든요. 근데 수은, 납, 시안이라고 했는데 또 나머지 분 그러시면서 시안이 금속 세정과 석유 정제 연결돼 있었다라고 복원을 해주셨어요. 근데 여기 두 번째 아까 유해 물질을 잘못 짝지어진 것은 이라고 하신 분은 HCl이 소다공업 화학 타르 명확하게 복원을 해주셨고요. 그 다음에 HF가 도장 물음표 그 다음 나머지 3, 4번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 문제는 잘못 짝지어진 것은 하게 되면 무조건 잘못 짝지어진 건 뭐예요? 여기에서 타르. 타르는 대기오염 배출원이든 대기오염 물질 배출원이든 수질오염 배출원이든 다 HCl이 배출되지 않고요. 타르 공정에서는 페놀이 발출됩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해왔어요. 대기오염 물질의 배출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HCl 같은 경우에는 염산, 소다공업, 소다공업은 HCl이나 Cl2나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금속 재련, 활성탄 제조 뭐 이런 것들 다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Cl2, 염소도 소다공업, 화학, 두료, 농약 이죠. HCl은 여기에 만약 수질 같은 경우에 의약품까지 들어가죠. 그래서 여기에는 안 들어갔네요. 의약품 여기는 안 넣었는데 이제 의약품 이러한 것들도 이제 HCl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소다공업이라든가 염산이라든가 염소가 들어가는 그러한 제조공업이 주로 배출원이 되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타르공업은요. 페놀이 배출이 돼요. 그래서 타르공업에서 배출되는 것 대기오염 물질도 페놀, 수질오염 배출원도 찾아봐도 타르공업은 페놀이라고 적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타르공업은 HCl이 아니라 뭐다? 페놀이다. 그러니까 얘가 틀렸어요. 지금 화학은 여기 소다나 염산 제조나 뭐 이러한 것들은 전부 화학공업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여기 타르 같은 경우에는 페놀이에요. 이게 명백하게 틀린 거. 이제 환경부 경기도 시험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 예문이 몽땅 다 틀린 걸 넣는 게 아니라 맞는 거 넣었다 한 개만 바꿔서 틀린 거 넣는 경향이 조금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거 타르가 아니다. 명백하게 틀린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럼 HF 같은 경우에는 어디서 알루미늄, 요업, 인산, 비료, 유리. 알루미늄과 유리, 요업은 반드시 들어가요. HF, 불화수소, 불소화합물. 수질에 있었을 때도 불소화합물 같은 경우 유리, 알루미늄 다 들어가요. 대신에 이제 도료가 뭐죠? 바로 페인트, 바니시 뭐 이러한 거. 이게 도장 작업을 할 때 쓰는 연료들이 도료예요. 이러한 것들이 불소화합물에 들어가는데 이 뭐 대기나 수질이나 다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게 알루미늄, 요업, 유리공업이거든요. 그리고 인산, 비료 뭐 이런 것들 이렇게 들어가는데 여기서 이거 도장이라고만 해놔서 도장이라면 아까 얘기했던 도료, 수질에 있었을 때의 도료 이 도료가 바로 페인트를 하는 공업이기 때문에 페인트 칠하면 도장공업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뭐 틀렸다고 할 수는 없는데 자, 그 다음에 시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수질 책에 있죠. 수질 책이 아니라 제일 앞에 있는 환경 기초 부분에 있죠. 그 유해 물질 배출원과 이제 증상에 보면 시안이 뭐죠? 금속 세정과 석유 정제, 도금 코크스 공정에서 나온다라고 돼 있어요. 지금 금속 세정, 석유 정제 이거 뭐 대기든 수질이든 비슷하니까 그래서 이것도 맞는 건데 그러면서 납에 대해서 어떻게 되는지 알 수가 없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복원이 나머지 이 두 개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답이 틀려지는 거예요. 잘못된 것은 이라고 하면 이건 명백하게 틀린 것이고요. 그 다음에 잘된 것은 하게 되면은 얘네 여기 지금 이것도 다른 거 지금 두 개밖에 없으니까 나머지 틀린 거 하나 집어넣고 여기 전혀 틀린 거 놓고 이게 다 맞는 답을 만들어 놓을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상상을 해봤어요. 두 가지 유형으로 20번 문제는 두 가지 유형이 되죠. 첫 번째, 바르게 연결된 것은 이라고 문제를 만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HCl은 소다공업, 화학공업, 타르공업 얘는 변함이 없으니까 얘 무조건 틀렸어요. 그리고 HF는 HF 같은 경우에는 앞서서 뭐 알루미늄 용업, 뭐 인산 비료라든가 또 뭐였더라? 도자기. 그래서 세라믹 이런 쪽이니까. 그래서 여기 지금 도장 화학공업 이게 틀렸죠. 그다음에 이게 금속 세정 이건 뭡니까? 이건 맞아요. 그렇죠? 여기 뒤에는 시안에서 배출되는 것은 뭐 석유 정제라든가 또 도금 코크스라든가 이제 또 대기 같은 경우에는 뭐 가스공업이라든가 이렇게 넣을 수가 있죠. 금속 세정이 제철공업 이런 데 들어가니까. 그래서 그러면 이것도 맞는 거. 그다음 이게 이제 맞는 거고 나머지 납 같은 경우에는 건전지, 축전지 그리고 또 페인트 이런 곳에서 배출되는데 도금공업 도료니까 이것도 틀린 거죠. 그래서 맞는 거는 3번 이렇게 되는 거고요. 만약에 이게 틀리게 잘못 연결된 것은 이라고 문제가 만들어진다면 예문이 이런 쪽으로 되겠죠. 자, 그래서 HF가 도장이 되지만 도료가 있었으니까 가능하고요. 알루미늄 요업, 뭐 이 유리비료 공업, 뭐 유리공업 또는 인산비료 공업 이런 게 들어갔으면 얘가 맞는 내용이 되고요. 그다음에 그러니까 HCN 시안 같은 경우 금속세정, 석유정제, 가스공업 이거 아까 맞는 걸로 된다 그랬죠. 그다음에 건전지, 페인트, 도자기 이게 바로 납이에요. 납은 안료, 인쇄, 축전지, 건전지, 뭐 도기 제조업 이거 수질에서도 똑같거든요. 대기에도 똑같아요. 그래서 이거 전부 납에 배출되는 거. 그럼 잘못 연결된 것은 뭐예요? 바로 아까 1번은 명백하게 틀렸다 그랬죠. 1번이 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머지 예문이 어떻게 정리가 되느냐에 따라 바르게 또는 잘못 연결된 것으로 문제가 복원이 될 수 있는데 지금 많이 복원해 주셨습니다만 이 나머지 예문들이 복원이 되지 않다 보니까 문제가 완전 반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 다 유형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참고적으로 도금공업이라고 하면은요 중금속류가 많이 나오죠. 그래서 크롬, 카드뮴, C로 시작되는 거, 구리, 그 다음에 시안도. 그래서 C로 시작되는 크롬, 카드뮴, 구리, 시안 이거는 이제 도금공업에서 대표적으로 많이 배출되는 것들이죠. 자, 이렇게 배출원별로 오염물질들 그래서 제일 앞에 있는 환경 기초 부분에 그 부분의 유해성에서 다뤘던 부분인데 사실 이게는 많이 강조는 하지 않았죠. 자, 요거 기사시험 수준입니다. 라면서 우리가 계속 수업하면서 카드뮴이 이따이병, 납은 유기납 같은 경우에는 간장, 신장 이런 기능장애 그리고 무기납 같은 경우에는 골수 조직에 축적돼서 조혈 기능 장애로서 빈혈, 막 중추신경계 장애 뭐 이렇게 얘기를 했던데 거기에 대한 발생원 같은 경우는 진짜 처음에 한번 언급하고 아마 그 다음에 계속 반복을 안 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좀 어렵지 않았을까? 여러분들한테 조금 생소하지 않았을까라는 추측을 해봅니다. 그래서 기사 시험을 보시고 기사 시험을 보신 분들은 좀 유리한 그러한 형태의 문제였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사실은 난이도로 보면 그렇게 높은 난이도는 아닌데 빈도수가 높은 쪽에서 나온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한 20문제 정도 여러분들이 복원을 잘 해주셔서 20문제까지 어떠한 유형의 문제가 나왔는가를 살펴볼 수 있었어요. 그래서 잘 보신 분들은 좋은 결과가 있으시길 바라고 잘못 보셨어도 어쩌면 내가 지금 잘못 체크를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희망의 끈을 놓지 마시고 그 다음에 이러한 문제를 보시면서 문제 수준이 어떻구나 어떤 문제 유형이 나오는구나 문제의 포인트가 뭐구나 예를 들면 앞서서 우리가 용존산소의 그 폭기가 늘어나는 증가 조건을 찾는 그런 문제에 있었을 때 포커스는 뭐였냐면 비표면적이 큰 거였는데 경기도 시험 문제에서는 비표면적이 큰 거에 찾는 것에서 비표면적의 정의를 찾는 문제까지 나올 수 있다라는 개념까지 확대해서 제가 설명을 해드렸어요. 그런 것처럼 내가 비교적 정확하게 알고 잘 이해하자라는 게 그러니까 모든 거는 정확하게 다 기억해 주는 게 그럼 외우셔야죠. 그런데 이해하자라는 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문제가 우리가 원하는 그 형태로만 나오지 않는다라는 거. 확대해서 다른 개념을 물어보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 그거를 좀 확인했으면 합니다. 아무쪼록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고요. 지금까지
2020년도 4월 달에 치러진 경기도 9급 경력경쟁 기출문제 복원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